포문학관. 방녀는 어찌하여 나병의 남편을 완쾌시켰는가. 옛 조선의 아름다운 이야기. 김우진. 1장. 어느 시대에 어느 땅을 막론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인정이 엮어내는 이야기가 있는 법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대의명분이라는 의리와 인정이 아직 바르지 않은 조선 성종 때의 한 사파이다. 이조 500년의 시조 이성계는 삼강오륜의 유교 문물을 받아들여 힘껏 왕조의 기초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고려시대의 불교며 그 사상 및 제도를 남김없이 없애려 하였다. 이는 물론 일개 야인에서 입신하여 왕위에 오른 자가 대개 그러하듯 정책상 취한 행위이다. 불교로 말할 것 같으면 계급을 무시하고 사상이나 생활상의 권위를 부정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전주의 충의에 넘치는 유신들은 대체로 불교의 전통을 갖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불교 신자로 이루어진 유신과 무인들을 더할 나위 없이 잔인한 음모적 방법으로 몰아내고, 한편으로는 이에 대항할 만한 유교 사상과 문화를 수립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개혁의 업을 완수한 정종, 정돈의 공을 이룩한 태종, 이조의 황금시대라고 해야 할 세종시대를 거쳐 세상은 태평화합의 성종시대가 된 것이다. 유교 문물이 물론 후세에 이르러서는 문을 약화시키고 계급이 쇠퇴하는 원인을 이룬 것은 자업자득이나, 이 성종 때에는 세상이 온통 상식적인 유교의 강륜에 의해 사람들은 권리보다는 의무를, 물질보다는 의리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일상생활의 지침으로 생각했다. 수없이 아름다운 사랑과 의리 있는 생활의 세상이 된 것이다. 깊은 생활의 경험이 없는 대신 일상 다반사에는 한가로움과 화합과 고상한 희생적 사랑의 생활이 모든 것을 지배했던 것이다. 이장. 조선의 곡창이라고 불리는 남쪽에도 어느 해 큰 가뭄이 왔다. 유일한 생명줄로서 씨를 뿌리고 그 성장을 고대하고 있던 농작물은 계속 내려쬐는 불볕더위로 인해 때 아닌 단풍색으로 변해갔다. 나무도 잎도 땅도 하늘조차도 붉은 빛으로 번쩍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집을 팔고 조상 전례의 전답을 팔았다. 그럼에도 한층 굶주림이나 병이 마을을 엄습해 왔다. 관청에서 쌀이나 돈을 뿌려준다면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는 무사 평온의 꿈에 취해 있던 때이므로 비상에 대비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위로부터 희사금이나 식량이 분배되기 전에 사람들은 아침 저녁의 배고픔에 괴로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도움을 아는 사람이나 친척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것만을 당시 유일한 사회 정책으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최상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매일의 하적거리가 되었다. 소위 남부여대하여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를
이웃 마을에서 이웃 마을로 구세주를 찾아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엄습해오는 궁핍과 기아에 무서워하면서도 이같이 흩어져 유랑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입에 올렸다. 어제는 어느 마을에서 모씨가 누구를 의지하여 왔다든가, 누구 먼 친척 일가는 어느 마을로 떠나갔다든가, 혹은 누구는 가난한 살림에도 아랑곳 않고 어느 마을의 누구를 불러들였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의 신문 기사보다도 많이 자주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갔다. 전라남도 장성군은 옛부터 농지가 비옥한 점에서 이웃 군민들이 군침을 흘리며 노리던 곳이다. 이런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더구나 그리 크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에도 특히 비초는 풍부한 물과 옥토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런 해에는 오히려 풍작이 되는 이상적인 농촌이었다. 이 마을에 차온순이라는 나이의 순의 늙은 분홍이 살고 있었다. 이미 10대 이상을 뿌리 내리고 살아오면서 대대로 유교적 훈련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웃마을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능도 있고 주의도 있으나 원래 부귀영화를 한조가 고름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사람인 탓에 몇 번이고 마을 사람들이 권유하는 촌장도 단호히 거절하고 오로지 노동과 마을 사람들의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끊이지 않는 법이라 그의 대가 되자 몇 명의 형제가 요절하여 친척도 줄어들었다. 조상 숭배와 가족 번창을 유일한 인생의 이상으로 삼던 당시였으므로 이것만이 언제나 그의 불행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뿐인 22살 된 아들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며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이 젊은 아들조차 세상이 꺼리는 나병 환자였던 것이다. 늙은 아비는 온갖 약과 명의로 병을 고치려 애썼다. 그러나 이 무서운 병의 징후가 나타난 지 4년이나 되는 지금 병은 더욱 심해질 뿐이었다.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7, 8년도 채 못 되어 늙고 고독한 아비를 혼자 남겨두고 무덤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단념하지 않았다. 그리고 젊은 아들의 심중을 헤아려 아직 가문의 체면이나 조상에 대한 면목을 생각한 끝에 그는 자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이 불행한 젊은이를 위해 불행한 아내가 될 색시를 몰래 찾기 시작했다. 그는 원래 자비와 관용과 인정에 넘치는 성격의 사람이었으나 이 소망만은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단념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그는 젊은 아들의 흉증을 헤아리고 조상과 집안의 전통을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가령 다행히 손자만 태어난다면 이 병이 유전되더라도 상관없다는 불안과 기대에 찬 요행을 바라는 심사가 있기도 했다. 바로 이쯤에 그는 이웃군에서 가뭄 때문에 도움을 구하러 온 이 상필이라는 오래 사귄 벗을 흔쾌히 맞아들여 그 일가족을 그리 멀지 않은 이촌에 옮겨 살도록 해주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맨몸으로 아내, 아들, 딸 셋을 데리고 이촌에 찾아왔다. 그리고 차의 정 깊은 도움으로 이촌에 집을 구하고 농토를 빌리고 게다가 그 마을의 토지 관리까지 맡게 되었다. 차의 중마 고우인 만큼
이도 소위 붕우 유신의 존경할 만한 인격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웃마을의 위험과 덕망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차의 도움을 받는 덕분이기도 하거니와 그 이듬해에는 어려움 없이 이촌의 촌장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재능보다 덕이 깊은 촌장으로서 마을 사람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3장. 몇 년인가 지났다. 이는 이촌 촌장으로서 평소에 품고 있던 일종의 사회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이러한 행정은 중앙 정부보다도 지방 정부가, 지방 정부보다도 각각의 촌이 계획하여 실행해 오고 있었다. 일종의 자치체다. 그만큼 세상은 태평스러웠고 개인 각자가 유교적 윤리관으로 실천 도덕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이촌이나 가까운 이웃 사람들을 위해 수년 전에 대가뭄으로 인해 입은 빈곤과 무기력에서 구제하여 다시 예전처럼 풍족한 생활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며 설비를 갖추었다. 혹은 관할하는 상부 관청에도 물어보지 않고 상당히 독단적인 방법으로 단행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이나 상부 관청도 그의 수완과 인격을 믿은 탓에 오히려 신뢰하는 마음이었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재능이나 힘에 비해 대가뭄이 준 타격은 너무나 컸다. 그는 재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마을의 세금까지 2년분을 전부 써버렸다. 그는 또다시 실패와 빈곤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거기다 관청으로부터 공과금 납입의 독촉은 그의 성의를 인정할 여지도 없이 법률적으로 다그쳐왔다. 그는 체면을 생각하여 유일한 목숨과도 같은 벗이었던 차에게도 이 사정과 공궁을 털어놓을 정도의 용기가 없었다. 그 대가뭄 때조차 그렇게 은혜를 입지 않았던가. 더구나 이번은 자신의 실책으로 인한 죄가 아닌가. 자업자득이 아닌가.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시 그 군자와도 같은 차에게 폐를 끼칠 수 있으랴. 그는 오직 생각과 고민과 후회뿐으로 공과금 횡령의 죄가 머리 위에 떨어지는 날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군수 앞에 가면 자신의 열성과 진실로서 상관의 특사를 부탁해보자. 그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 비밀을 맨 먼저 알아차린 것은 원수라는 23살 되는 그의 아들이었다. 그도 이 사실을 알고는 무서워 떨지 않을 수 없었다. 기절이라도 할 듯이 놀랐다. 요즘처럼 법령이 엄격한 때에 어떻게 특사를 얻을 수 있으랴. 아버지가 죽으면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고 여동생을 키우랴. 어느 날 밤, 그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 비촌의 차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이 밖에 구제의 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차는 늙었으나 온화한 얼굴을 들어 이렇게 말했다. 됐네. 내가 떠맡아 주겠네. 자네 집과 우리 집은 대대로 친밀한 사이가 아닌가.
일찍 내게 의논을 하지 않은 자네 부친을 원망하고 싶을 정도네. 가령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왜 그걸 알려주지 않는 건가? 돌아가거든 자네 아버님께 이렇게 말하게. 당신의 상대가 될 수 없을 만큼 나는 아직 노망들지 않았다고. 원수는 기쁜 나머지 울었다. 감정이 순수하여 뜨거운 눈물이 그 고운 뺨 위로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렸다. 이보게, 그렇게 울 것까지는 없자는가. 자, 어서 돌아가게, 돌아가. 돌아가서 자네 부친께 빨리 안심하라고 말씀드리게. 원수는 그저 거칠에 불과한 인사는 할 수 없을 만치 순박하였고 열정에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을 들고는 이렇게 물었다. 영길은 요즘 어떻습니까? 그동안 너무 오래 서로 연락이 없어 나서. 영길이라는 자신의 병든 아들 이름을 듣자마자 찬호이는 지금까지의 온화한 동안의 표정을 금세 바꾸고 말았다. 한참을 아무 말 않고 있다가 가슴에 심연에서 토해내듯 이렇게 말했다. 그 녀석은 이제 가망이 없어. 장가도 못 가고 죽어야 하는 게 그저 안타까울 뿐이네. 더구나 부모된 나로서는 말일세. 원수는 노인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영길의 병실을 방문했다. 자신보다 2살 위인 이 불행한 젊은 환자는 등자나무 껍질처럼 누렇게 변해버린 얼굴 때문에 30 가까이 되어 보였다. 지금은 김제에서 일부러 불러온 명의에게 치료를 받고 있으나 조금도 차도가 없다는 것. 이제 불치의 병인 줄 안 이상 먹기 싫은 약이나 돌팔이 의사의 거친 치료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저 죽는 날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버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야. 의료법상으로 분명히 죽는 줄은 알아도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는 모든 방법을 써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일세. 그야 물론 그렇다네. 게다가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있자는가. 어쨌든 환자 자신이 무엇보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네. 자포자기해선 안 되네. 영길은 빈정대는 엷은 웃음을 띠며 내뱉듯이 이렇게 말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의 심정을 자네는 몰라. 그런 인사치레는 이제 질리도록 많이 들었네. 헌데 이보게, 아버님은 내 색시감을 찾고 있단 말일세. 기가 막힐 일이지. 자네도 놀랄 일 아닌가? 모든 걸 포기한 나니까 지금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만 나도 처음엔 상당히 거절도 해보고 겁을 주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아버님의 결심을 뒤바꿀 수는 없네. 그야말로 요지부동이라네. 자네, 그거야 기껏 색시 한 사람을 희생시킬 뿐 아닌가. 나 역시 놀랍기는 하네만 연로하신 부모님으로서 손자 하나쯤 원하는 심정은 이해하네. 하지만 그 아이를 또 나처럼 불행하게 만드는 건 그리 자비로운 부모 심정이 아닐 테지.
자네, 그건 생각이 모자라는 걸세. 자네 아버님이 독자이다. 자네 또한 독자가 아닌가. 자네가 죽는다면 자네 집안은 망하는 걸세. 조상들 홀령 앞에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치명적인 병으로 인해 빈정대는 투로,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젊은 환자와 건전하고 상식적이며 은혜와 윤리를 느끼는 그 친구와의 사이에 논의가 계속되었다. 마지막으로 원수는 사람은 사는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자포자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걸세. 공자가 뭐라 했는가? 진인사의 대천명이라 하지 않았는가? 라고 격려해 준 뒤 돌아갔다. 4장. 실패한 촌장 이상필은 정 많은 찬호인의 도움으로 다시 되살아났다. 그러나 자세한 소식을 세상 사람들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재능 있고 덕 깊은 촌장으로서 그의 이름은 이촌의 사람들뿐 아니라 가까운 이웃마을 사람들의 머리에까지 깊이 새겨지는 존재가 되었다. 게다가 그의 마을을 위한 구제 사업이 성공하여 그 혜택을 이웃마을까지 입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의논하여 그의 공덕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 돌비석을 세웠다. 거기에는 생년월일, 출생지, 양력, 그리고 그의 공덕이 영구히 기억되어야 할 이유 등이 적혀 있었다. 군수가 상신하여 의사도의 포상까지 하사받았다. 이 평화와 찬양의 한가운데서 이 촌장의 아들 원수는 커다란 고민에 부딪혔다. 그것은 은인 찬호인의 애아들 영기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결혼의 경위에 있었다. 찬호인은 불치병 환자 아들을 위해 아무리 가난하고 못생긴 여자라도 상관없다. 그저 그의 아내로서 매일 병상을 지키며 간호해주고 다행히 계집아이라도 좋으니 손자만 낳아준다면 하고 마치 굶주린 자가 한 사발 밥이라도 애걸하듯 필사적으로 아들을 위한 색시를 널리 물색하며 다녔다. 그러나 그의 주의나 재산, 덕망만으로는 불치의 환자에게 딸을 주려는 용기를 낼 정도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이가 될 청년의 병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동정하면서도 딸을 줄 수는 없었다. 온수는 자신의 여동생, 올해 18살이 되는 방년을 생각했다. 말을 꺼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로 본인에게는 물론 부모에게도 말하기를 힘들어했다. 몇 번이고 결심하고 그때마다 주저했다. 슬쩍 암시하는 언지를 던져보았지만 순진한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였고 또한 부모들은 여전히 동정의 말만 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응답은 없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경상도 함창에서 온 떠돌이로부터 우연히 놀랄만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것은 이러하였다. 그는 함창의 특산물인 방망이 행상인이었다. 충청도 공주에서 며칠을 지내고 있을 때의 일이다. 오촌에 꽤 재산을 모은 홍이라는 집안이 있는데 그 집 딸로 조용이라는 19된 색시가 있다. 전라도 어느 호족의 젊은 아들과 혼약이 이루어져 애단도 주고받고 사주 교환도 끝나 이제 30일만 지나면 혼례식이 올려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그 신랑이 될 젊은이가 불치의 나병 환자라는 풍문이 홍씨 집안에 들어와 그 주인은 대경실색하며 몹시 화를 내어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흉을 보고 악담을 하고는 대책에 몰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상이는 한껏 빈정대는 투로 이렇게 덧붙였다. 전라도 어디의 나쁜 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참으로 못된 짓을 꾸민 거요. 그 이웃에서는 그런 나병쟁이에게 따르줄 사람이 없는 걸 알고서 일부러 먼 곳까지 나가 낚아챈 거라 아무것도 아니요. 녀석이 우쭐해져 가지고 천하제일의 신랑님 기분으로 갔다가는 마을 장년들에게 맞아 죽는다니께. 그려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미 사주 교환도 끝났으니까 세산 파혼도 할 수 없게 됐으니 분풀이로 마을 사람들이 나가 때려 죽이자고 말이요. 그때까지 나도 기다리고 싶었지. 참말은. 허나 나 같은 장사꾼에게 구경이란 사치란 말이지. 어쩌다 운이라도 나쁜 날에 사람들 틈에서 사이라고 잘못 찍히는 날에는 엄청난 화를 당하기 십상이란 말이요. 흥! 당신은 나병쟁이 신랑이 소원이로군. 관둬요 그런 두꺼비 같은 낯짝으로는. 여인숙의 젊은 주인이 말했다. 두꺼비라도 좋아. 당신 같은 색시는 사양하니까 안심해. 하하하하. 넌 뭐야? 그 색시는 대단한 미인이라더군. 18에 벌써 사방 여기저기서 색시감으로 찾아들어 온다더군. 어떤가? 너는 전라도의 나병쟁이 젊은이로 그런 사연이 있는 녀석을 모르는가? 지금까지 잠자코 못 들은 척 하고 있던 온수가 갑자기 참견했다. 자네는 뭔가? 그렇다면 그곳 색시 마을에서는 신랑이 나병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다는 겐가? 그저 입소문만으로는 그렇게 법석을 떨 필요가 없지 않는가? 나는 상세한 건 모르네. 다만 굉장한 소문이 났다니까. 그 굉장한 소문이라는 게 역시 믿을 만한 건 못 되지만서도 이 귓구멍으로 들어온 이상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요. 젊은이는 상당히 진지한 얼굴인데 어디 짐작이라도 가는 데가 있는가? 쓸데없는 걸 묻는 게 아니요. 누가 듣더라도 불행한 이야기가 아닌가. 색시도 신랑도 그리고 양쪽 부모들도 누가 듣더라도 진지해지는 건 당연지사지. 그런 일이 참말이라고 한다면 말일세. 이봐, 내가 탐색하러 이런 먼 곳까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고 생각하나? 안심하게. 참말로 난들 그렇다고 태연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전라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나는 그 나병쟁이 신랑님이 어떤 낯짝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니께. 그 녀석에게 눈꽃만큼이라도 인정이라는 게 있다면 아무리 나병쟁이라 해도 가엾게도 예쁜 아가씨를 젊은 갑으로 만드는 법이 아니오. 이봐, 그렇지 않단 말이오. 보통 사람의 색시가 된다면 한평생 그 남자의 마누라가 될 테지. 가령 4, 50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한들 무슨 낙이 있겠는가. 생각만 해도 질리는구먼. 그래, 자네들은 그 나병쟁이 신랑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지? 주인이 말하려는 것을 온수가 모르네. 헌데 그쪽 집안에서는 어째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사주 교환까지 한 걸까? 책임은 그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네, 그렇다면 뭐요? 비가 온다고 하늘에 책임을 돌리기만 하고 우산 준비는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어쨌든 나병쟁이 신랑은 되게 얻어 터지게 됐네. 맞아 죽는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그 색시는 다른 신랑을 찾게 될 테지. 다음 날 이 떠돌이 장사꾼은 그곳을 떠나 이웃군으로 갔다. 어쩌면 어딘가의 마을에서 차영길이라는 이름을 듣고 한참 생각한 끝에 일부러 그 낯짝을 보러 비촌까지 찾아 나섰는지도 모른다. 물론 온수가 이 떠돌이 장사꾼이 색시 집에서 보낸 탐색꾼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왜냐하면 앞으로 30일 후가 혼례식이라고 한다면 왕보고 날수가 맞지 않고 또한 사주 교환이 끝난 이상 가령 어떠한 사정이나 곤란이 있다 하더라도 혼약을 파혼할 수 없는 갈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대한 혼약이건만 먼 곳에 있는 신랑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사주를 주다니. 또한 찬호인 쪽에서도 상당히 교묘한 수단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성공할 턱이 없다. 게다가 몰래 그 병든 자식을 위해 색시감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영길에게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렇듯 남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이를 진척시킨 것은 너무나 교묘한 수법이다.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유일한 보색에도 아무 말 않고 어느 틈에 살금살금 모든 순서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신랑이 환자라는 사실이 상대방 귀에 들어간 이상 그 떠돌이 장사꾼이 전해준 이야기처럼 당할 것이 뻔하다. 온수는 눈앞에 똑똑이 불완전한 몸을 한 불행한 벗이 난폭한 마을 청년들 손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몸소리를 쳤다. 그가 이 사실을 안 이상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를 구해내고 그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깊이 느꼈다. 어느 날 그는 몰래 찬호인을 찾아갔다. 그리고 전후 사정을 떠돌이 장사꾼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조리 털어놓았다. 끝까지 듣고 난 노인은 너무나 수치스러워하는 그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중대사를 자네 집안에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네. 그러나 자네 집안에 털어놓은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이상 자네 아버님으로서는 자신의 딸을 이야기할 게 틀림없네. 그럴 경우 쌍방의 입장이 얼마나 괴로울까를 생각해서였네. 이 일에 대해서는 자네 아버님께 처음부터 절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을 작정으로 있는 이 늙은이의 심중을 헤아려 주게. 그리고 지금도 그걸 자네들에게 털어놓지 않았던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네. 하긴 자네 여동생은 그 녀석이 이렇게 병신만 아니었다면 더없이 적합한 색시가 되었을 걸세. 아니,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신행 일행은 언제 출발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실은 지금 자네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고 있다네. 앞으로 13일 후에 떠날 예정이었네만. 그러나 중지할 수는 없겠지요. 가문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미 저쪽에서는 굉장한 소문이 나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다 죽어가는 아들이라 해도 무참히 타간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치욕이고 유감이니까 말일세. 온수는 굳은 결심의 빛을 미간 사이에 떠올리고 이렇게 말했다. 영길 대신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노인은 평상시의 침착한 안색을 잃고 자네가? 하고 오직 두 마디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렇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영길의 색시는 제가 멋지게 호위해서 데려오겠습니다. 색시가 일단 이대그 문턱을 넘어서기만 한다면 이제 안심이니까요. 노인은 이 젊은이의 기지에 완전히 감복했다. 물론 훌륭한 신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하는 기우가 그를 괴롭혔다. 또한 결백한 색시로 자신의 아들이 끝까지 믿어줄까?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떠돌이 장사꾼의 뒤까지도 제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곳은 모두 넉넉한 마을이니까 떠돌이 장사꾼이 가지고 돌아다니는 방망이 따위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틀 지나 나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 이야기를 그리 짓거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설령 이곳 사람들이 알았다고 해서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습니다. 또한 신부에 대해서도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어떻게 얼버무려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임기응변이라는 것이지요. 저의 재능과 인격을 믿어주십시오. 자네를 믿어야지. 영길이도 기뻐할 걸세. 자네가 애써주니. 그러나 일단 이 일은 그이한테도 말해서 납득시켜 놓아야지. 자, 어서 그이가 있는 곳으로 가세. 하고 노인은 매우 안심하여 기쁜 듯이 말했다. 오장 드디어 홀렛 날이 다가왔다. 충청도 공주군 오촌에서는 먼 곳에서 찾아오는 신랑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마을에서 훨씬 떨어진 들판에까지 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들뜬 얼굴이 아니었다. 손에 지팡이 대용의 곤봉을 들고 있었다. 머리는 수건으로 꽉 조여 묶고 있었다. 긴 댕기머리의 총각까지 전장에 나가는 무사처럼 용기백배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모두 살기가 넘치고 있었다. 온다, 오고 있다 하고 망을 보는 젊은이가 높은 나무 위에서 외치자 다른 사람들은 일제히 언덕 뒤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준비태세를 갖추었다. 이윽고 먼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맨 앞에 신랑을 태운 가마가 나타났다. 그리고 함을 등에 진 사람, 패백을 넣은 상자를 든 사람, 의류며 선물이 든 커다란 상자를 등에 진 사람이 순서대로 당당히 나타났다. 그때 마을 사람 가운데 가장 위압적인 듯한 젊은이가 맨 앞에 뛰어나와 길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호통쳤다. 아무렴, 옛날에 공자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다. 타양
사양에 들어가거든 그곳 풍속에 따르라. 우리 마을에서는 신랑이 마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선 신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는 관례가 있다. 어떤가? 신랑 쪽에서 상객, 즉 일행의 대표자가 짤랑짤랑 소리나는 방울을 단 당나귀에서 내려와 정중하게 대답했다. 형세가 심상치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소생들은 오촌의 홍시댁을 찾아가는 신랑 일행입니다. 아무리 풍속이 다르거늘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을 큰 길 한가운데서 구경거리로 만드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 안 돼. 우리는 오촌 사람들이니까 안심해도 좋아. 그러나 관례인 이상 도리가 없다. 만약 우리 마을에 오는 신랑 일행이 우리 마을의 관례에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할 테니. 관례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선 여관에라도 들어간 다음 얼마든지 제군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길 복판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것만은 특별히 관대히 대해 주길 바라는 바다. 다른 젊은이 하나가 온통 시뻘개진 얼굴로 앞으로 나와서는 이렇게 소리질렀다. 그건 절대 안 돼. 너희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놈들이다. 자, 듣지 않는다면 이 방망이로 내쫓고 말 테다. 그렇다. 쫓아내자. 그렇다. 이런 상놈들과 혼인을 맺다니 당치 않다. 상놈들,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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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큰 싸움이 벌어지려 할 때 신랑의 가마 안에서 위험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제군. 신랑은 바로 나니 기꺼이 제군의 환영에 답하겠다.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원수는 그 멋들어진 신랑의 모습을 가마 앞에 드러냈다. 마을 사람 일동은 감탄한 나머지 앗 하고 뒷걸음질을 쳤다. 그리고 기쁨의 탄성을 올렸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홍씨댁의 새 신랑님을 영원히 축복드립니다. 제군, 호의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수십 리를 걸어온 짐꾼과 가마꾼을 교대하여 그 수고를 존중해 주었다. 그리고 환성을 지르며 오촌으로 나아갔다. 혼례식이 끝나고 그날 밤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신부집 쪽에서도 이렇게 잘생기고 훌륭한 신랑인데 어째서 그런 중상모략이 퍼지게 되었는가 하고 궁금해했다. 그러나 그보다도 술과 만족으로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신부와 신랑이 처음 개인적으로 서로 만나는 신방에서는 원수와 초용이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어느 쪽에서도 말을 걸 수 없었다. 커다란 촛불은 활활 타오르며 비추고 성장한 두 사람의 남녀는 마치 옛날 그림첩에서 나온 듯 아름다웠다. 창밖에서는 아직
잔치에 시끌벅적한 소음이 들리고 있었다. 원수는 일어나 촛불을 불어 껐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가만히 죽은 석상처럼 앉은 채로 있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다. 닭이 울기 시작했다. 암흑. 또 닭이 울기 시작했다. 암흑.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닭이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변함없이 암흑. 초영은 지구의 맨 밑바닥에서 토해지는 듯한 원수의 한숨을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과는 오늘부터 일신동체 백년 가약을 맺은 분이 아닌지요. 이렇게 즐겁고 좋은 날에 어째서 우울하게 한숨만 토하십니까? 원수는 곁에 다가오는 초용으로부터 몸을 뒤로 물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숙명이라는 것을 나는 오늘 밤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어조로 불치의 병에 걸린 젊은이, 자신의 은인의 불행한 아들 대역을 하게 된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부모님 그리고 조상님들에 대해서도 당치 않은 못된 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내가 이 대죄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면 내 은인의 가정을 파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할 마음이 결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원수가 다시 말했다. 숙명의 무서움을 나는 지금 이 영원한 어둠 속에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다시 침묵이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초용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좋아요. 저도 결심했어요. 저는 영원히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은인의 아드님에게 이 한 몸을 바치기에는 저도 지금 너무나 무서운 숙명을 보고 있어요.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자, 영원히 안아주세요. 두 사람은 숙명의 절정에 서 있는 심정으로 굳게 포옹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얼마 안 되는 옷가지와 여비를 준비하여 신이 많은 일꾼 하나를 데리고 상객이 타고 온 가마로 이 마을을 살짝 빠져나갔다. 육장. 한 해가 또 지나갔다. 비천우 차노인의 아들 영기르 병은 한층 악화될 뿐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유쾌하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결심으로 돈을 아끼지 않고 명의를 구하고 선도를 찾았다. 그리고 목숨이 아침 저녁에 다할 정도의 용태에 이르면 이를수록 그는 더욱더 낙관했다. 체념에 강해졌다.
동시에 그 노구를 마을과 이웃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다. 그의 덕망과 인기는 점점 커질 뿐이었다. 그와 더불어 그 불행한 아들을 위해 동정을 베푸는 마을 사람들의 열성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제는 목숨이 아침 저녁에 가까워진 영길은 이 동정만이 매일의 양식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 세상이 꺼리는 나병 환자의 가정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만큼 화목하고 화기애애하였다. 이웃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가족이며 모든 청년이 그들의 형제요 아들이었다. 한편 이천우 이상필의 가정은 비참할 정도로 동정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번영을 자랑하던 왕조 몰락을 닮은 그의 변모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묘한 본보기로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갔다. 그의 가정은 차노인의 가정에 비해 행복해야만 할 테인데도 그 아들 하나가 행방불명이 된 것만으로 참으로 적적하고 쓸쓸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그가 나빴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오히려 연민의 종조차 보내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겉보기와는 달리 못된 놈이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왜 그런지 그의 인덕은 떨어질 뿐이었다. 그리고 촌장짜리마저 스스로 그만두어야 할 정도로 그의 가족은 동정 없는 쓸쓸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당시의 유교 과정에 대한 관념상 쉽게 수긍이 가는 일이다. 만약 가족 중에 한 사람의 무례한이 나았다고 하자. 형되는 사람이 만약 동생 처의 방에 악이 없이라도 한밤중 출입한 일이 남에게 알려졌다고 하자. 그럴 경우 그 가정은 폐륜아의 집이라 하여 이웃으로부터 절교당하는 낭패를 겪게 된다. 아니, 상대 쪽에서 절교장을 보낸다든가 문전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관념상 스스로 절교당한 것과 다름없는 자책감이 자신을 고립시켜버리고 마는 것이다. 일종의 자동적 종교관념이 당시 사회를 연대적으로 결합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상필의 가정은 파렴치한 자, 은혜를 온수로 갚은 자, 은인의 아들의 신부를 훔친 자의 집안으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다. 그래도 찬호인은 그 천성적 관용과 자비 깊은 마음으로 이전과 다름없이 그와 교제하려 하였다. 오히려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한층 주눅들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음에서 전보다 훨씬 친하게 지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할수록 이쪽에서 제 스스로 점점 멀어져 뒷걸음질 쳤다. 유교적 자책감 때문이다. 그리고 친근했던 이 두 집안은 교제가 뚝 끊어진 채 몇 년이 지나갔다. 어느 날이다. 벌써 21살이 되어 터질 듯이 아름다워진 방년이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나아가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다. 저를 차시댁으로 보내주세요. 이 한마디는 두 사람에게 천청병력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나서서 소원해진 저쪽 집안의 신부가 되려는 그 용기보다도 불치의 나병 환자의 아내로서 일생을 희생하려는 그 철없는 마음에 놀랐기 때문이다. 물론 부모도 은혜를 갚은 셈으로
자신의 일생을 바치려는 딸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한번 땅에 떨어진 집안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기특한 처녀 효심을 생각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빈정대는 얼굴에 또렷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은 분명 은혜를 온수로 갚았으며 은인의 명예 또한 먹칠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설마 온수가 부모인 자신들과 공모해서 그러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히 저질렀다고는 생각지 않겠지. 그러나 그런 망나니를 낳은 부모나 집안으로서는 한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이며 치욕인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단 하나뿐인 딸의 혼처도 찾기 힘들어지겠지. 그렇다. 단 하나의 사랑스러운 딸도 일생의 꽃이라고 할 청춘을 외롭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는 집안에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오직 유일한 위로가 되는 이 관연한 딸로부터 이런 엉뚱한 결심이 서리라고는 부모 마음에 참으로 몽상조차 하지 않던 바다. 저는 결코 일시적 감정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어떤 이유를 대시건 저는 굳게 결심했으니까요. 저는 지금의 처지에서 이 한 몸을 희생해서 오라버니의 부모님에 대한, 은인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죄를 갚으려고 해요. 저는 세상의 소위 행복이라 하는 것을 시시하고 대수롭지 않는 가치로 생각합니다. 지금 형편에 드높은 각오로 한 몸을 희생시키는 곳에야말로 그 어떤 행복한 왕이나 왕비인들 넘볼 수 없는 삶의 보람을 느끼는 생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얘야, 은인에 대한 보답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굳이 너가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 몸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달리 여러 가지 은혜를 갚는 길이 있으련만. 어머니의 이야기에 이어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했다. 만약 너를 그 집에 줄 정도라면 내가 그대에게 종이 되어 죄를 갚기로 하마. 어떻게 너를 준단 말이냐. 그러나 방년의 결심에는 철석보다도 굳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이 굳은 결심은 양친을 굴복시켰을 뿐 아니라 찬호인과 연기의 거절마저 굽히게 하여 납득시키고 말았다. 그만큼 그녀는 숭고한 희생적 열정에 넘치고 있었던 것이다. 7장. 혼례가 끝나고 방녀는 영구히 불치병인 나 환자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나 차와 이 두 집안은 서로에 대한 어색함으로 인해 이전보다도 훨씬 소원해져 갔다. 마을에서는 방년의 훌륭한 희생적 행동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은인에게 보답을 한 이상필 부부는 이전보다 더욱 마을 사람들의 감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외면상의 그런 감격이나 명예가 높아지면 질수록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괴로운 고통은 부모인 두 사람에게 늘 붙어 다녔다. 비촌에서 오는 사람을 대할 때조차 이 고통은 되살아났다. 해가 질 무렵 비촌에서 피어오르는 저녁밥 짓는 연기를 바라볼 때 어머니는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저 명목상의 아내일 뿐인 딸은 보기에도 소름 끼치는 환자 옆에 늘 붙어 있어야 한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종기와 악취나는 고름이 묻은 옷가지를 세탁해서 입히지 않으면 안 된다. 청춘의 기쁨을 빼앗기고도 이렇게 혐오스런 환자의 간호를 도맡아야 하는 딸은 어찌하여 이토록 불행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말았는가. 그러나 방녀는 조금도 신세의 불행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병든 남편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정성껏 간호했다. 이미 남편의 목숨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단 하루 한순간만이라도 더 오래 살게 하여 자신의 신심을 강하게 해 주십사 하고 간절히 신에게 빌었다. 그녀에겐 오직 희생과 봉사로 단단히 굳어진 매일의 일과만이 전 생명이었다. 그 외에 어떤 바람도 기쁨도 원망도 괴로움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고통과 감격으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생명인 수도원 수녀처럼 갈수록 더욱 심해질 뿐인 환자의 괴로움, 추함, 애초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이때에만 세상의 행복한 사람보다 수만 배나 더 큰 환희를 맛보았다. 숭고한 감격을 맛보았다. 모든 현세적 애욕을 망각시키는 영감을 발견했다. 결국 남편이 죽어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녀는 오직 남편의 사후만을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한평생 과부로 살아가야만 한다. 지금처럼 이 감격, 영감은 사라지겠지. 그리고 불행한 신세, 고독, 행방불명의 오라버니와 올케, 부모님, 마을 사람들, 세상 일 따위가 내 마음을 점령해 오겠지.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짓고 저녁달 바라보며 눈물 짓고 달밤을 핑계 삼아 불행한 신세를 탄식할 테지. 그렇게 된다면 참된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지금 같은 이 긴장된 환희와 기쁨은 영원히 맛볼 수 없게 되겠지. 이렇게 느낀 그녀는 몰래 비상구, 즉 식물 열매로 만든 독약, 지금의 쥐약을 구해 늘 가지고 다녔다. 남편이 절명하는 순간 나도 깨끗이 죽어버리자. 이 불행한 남편의 아내로서 영원한 환희 속에서 잠들자. 나에게 영생의 길은 이뿐이다. 이렇게 결심한 그녀는 더더욱 간호의 정성을 쏟았다. 이 같은 결심이나 행복을 느끼는 마음은 타인이 결코 엿볼 수 없는 경지인 것이다. 유교적 의리감에서 나온 행위가 이러한 불교적 체념 속의 의의를 발견함은 이 얼마나 흥미있는 대조인가. 게다가
이 아름다운 희생에 몸을 바친 처녀가 어찌하여 나병에 걸린 남편을 완쾌시키고 자신도 현세적인 행복한 아내로서 다시 생활을 즐길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해야만 한다. 이 기적이라 부를 만한 사건은 인생이 얼마나 흥미롭고 짓궂은 일들로 가득 차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을 놀라게 해줄 것이다. 8장 의사가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은 물론 환자 자신조차 목숨이 수일 내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병실 옆방에는 관이나 수의 따위가 조용히 옮겨져 준비되어 있었다. 병문안하러 오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미 죽은 얼굴이 되어버린 시체에 영원한 이별을 구했다고 생각하며 돌아갔다. 어지간한 찬호인도 가끔씩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이웃 사람들의 이로 말도 한층 그를 슬프게 할 뿐이었다. 방녀는 더없이 침착한 모습으로 두 사람의 생명이 다할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수종으로 짓무른 환자의 몸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한숨을 쉴 뿐이었다. 밤이 되었다. 내일 하루를 넘기지 못하겠지. 어쩌면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숨이 끊어질지도 모른다. 방녀는 마지막 밤을 새울 작정으로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환자 옆에 누웠다. 등불마저 금방이라도 꺼질 듯 깜빡이고 있다. 모든 것이 죽음의 고요 속에 가로누워 있었다. 방녀는 때때로 환자를 바라보다가 여느 때와 달리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림을 알았다. 아무리 애써도 잠들 수가 없어 천정을 올려다보며 먼 암흑의 세계를 꼼짝 않고 응시하고 있었다. 닭이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조차 오늘 밤만은 죽음의 사자의 나팔 소리를 닮아 슬프게 들렸다. 그러나 갑자기 곁에 환자가 몸을 뒤척이는 기색이 있었다. 덜컥하여 가까이 다가간 방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지금까지 의식이 몽롱해져 있던 남편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아름다운 아내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무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옳지. 착한 아이니까. 밤에는 잠을 자야 해요. 그래야 아침이 되면 기분이 상쾌해져요. 환자는 물컹물컹 이그러진 과일 같은 얼굴을 움직여 겨우 빙긋 웃었다. 그리고는 고마워 라고 단 한마디 하고 나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놀라고 있는데 다시 눈을 떠 아까처럼 가만히 아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이 오지 않아요? 벌써 닭이 우는걸요. 좋아요. 내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줄 테니. 목이 말라. 방녀는 노쇠로 된 큼직한 용기에 담긴 물을 작은 밥그릇에 떠 입에 갖다 대주었다. 주무세요. 내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게요. 그런 다음 그녀는 마당의 국화꽃이 지금 활짝 피어 있다거나 마당에 나가면 꽃이 큰 노란 국화 향기에 현기증이 날 정도라든가 내일 아침 일찍 가장 예쁜 걸로 꺾고 방을 꾸미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3년 전에 백양산에서 옮겨온 단풍나무가
조금 지나면 붉게 물들어 노란 국화와 색이 잘 어울릴 거라는 등 그림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해 나갔다. 환자를 간호하는 일이나 누워서 듣는 이가 황홀해질 정도로 아름다운 표현과 이야기로 환자를 위로하는 일은 그녀가 익힌 기술이며 비결이었다. 그녀는 이 수년간의 뒷바라지로 환자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조종하는 데 숙련되어 있었다. 환자는 조용히 잠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그 아름다움에 푹 빠져 멈출 생각도 않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그리고 한꺼번에 피로가 몰려오고 몹시 졸음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몸을 눕혀 깊이 잠에 떨어지고 말았다. 몇 시간 잠들었는지 알 수 없다. 갑자기 그녀는 잠이 깨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이 자신을 힘있게 껴안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이름뿐인 부부 관계였다. 그만큼 남편이 지금보다도 비교적 건강했을 때조차 몸을 조심하고 있었다. 남편의 병든 몸을 꺼려왔던 것이다. 그녀는 안전히 당황하고 말았다.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아까 남편이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며 빙긋 웃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래, 어차피 오늘 내일 중에 마지막이 될 게 틀림없어. 남편도 나도 모든 것에 종말을 구하는 거야. 이 불쌍한 남편을 삶에서 마지막 욕망을 매정하게 거절할 필요가 없어. 그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수정으로 짓무른 남편의 포옹에 응했다. 모든 게 끝이다. 이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가장 남편을 사랑했던 것이다. 돌연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털썩 옆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깜짝 놀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두 눈이 감겨지고 얼굴은 죽음 그 자체인 양 고요하기만 하다. 가슴에 길을 갖다 댄 다음 손목의 맥을 짚어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맥박이 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뒤늦게 후회했다. 엉뚱하고 쓸데없는 충동심을 일으키고 말았다고 생각되었다.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남편의 목숨을 1초라도 당긴 셈이 되고 말았어. 이렇듯 그녀는 자책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품에서 비상구를 꺼냈다. 그리고 머리맡에 놓인 밥그릇에 물을 따라 독약을 잘 풀어놓았다. 남편의 맥박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도 이걸 먹고 남편 뒤를 따라가는 거야. 그녀는 머리를 숙이고 명복을 빌면서 곧 임종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는 동안 그녀 역시 어느새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맥박이 끊어지지 않음을 발견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깜짝 놀라 밥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릇 안에 담겨 있던 비상구 용액이 감쪽같이 비어 있었던 것이다. 아, 남편이 마시고 말았어. 목이 말라 가까이 있던 이 독약을 독약인 줄도 모르고 마셔버린 거야. 날이 밝았다.
그녀는 앞뒤 전말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납관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환자의 맥박이 여전히 뛰고 있는 것이다. 조용히 희미하게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밖에 뛰지 않았지만 그렇다 해도 아직 이 세상에 살아 있었다. 동시에 비탄과 혼잡의 한복판에서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그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박녀는 각오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 또한 비상구를 준비했다. 순사는 고려시대에 흔히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불교적인 내세를 믿는 사고방식은 지금은 그리 깊지 못하다. 상식적이며 현세의 실제적 삶의 방식에만 무게를 둔 그들은 오히려 박년의 이러한 각오를 경이감을 갖고 바라볼 밖에 도리가 없었다. 남편의 목숨을 내가 앞당기고 말았으니 남편이 죽을 때 나도 죽어 그 죗값을 해야 한다는 완강하고 어느 정도 이치에 합당한 결심을 가족들은 도저히 꺾을 수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더더욱 놀라운 일은 하루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던 환자가 여전히 임종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여느 때처럼 희미한 맥박으로 혼수 상태인 채로 살아 있었다. 의사는 약간의 인삼을 강심제로 주었다. 그리고 산자의 당연한 의무로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여 의식 회복에 힘썼다. 사흘째가 되었다. 그때 환자의 온몸에 깜짝 놀랄 변화가 왔다. 짓무른 수종이 저절로 파열되고 보기 흉한 종기는 악취 진동하는 고름과 함께 이불자리 가득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자 보기에도 무참하고 지저분한 뼈만 남은 몸뚱아리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맥박은 아직 뛰고 있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고 차츰 기운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갓 태어난 어린 짐승처럼 눈만 멀뚱히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에게도 들릴 정도의 숨소리를 내게 되었다. 의사와 간호인들은 바로 지금이라는 듯 온갖 수단을 아끼지 않았다. 차츰 기운이 나고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거의 반년을 지났을 무렵 그는 스스로 몸을 움직이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해 가을이 끝날 무렵에는 방에서 나와 걸어 다니게 되었다. 그는 살아난 것이다. 불치병에서 완쾌된 것이다. 작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밤 아내로부터 아름다운 국하며 단풍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던 영길은 지금은 스스로 마당으로 내려와 국화와 단풍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람 좋은 나이 든 의사는 기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부인의 정성이 병을 낫게 한 겁니다. 비상구 같은 독약이 오장육부 속에 숨어있는 병독을 몰아낸다는 나병 치료수로 한 가지 원리를 이 불쌍한 돌팔이 의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곱절로 이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해 드려야 합니다. 목포문학관